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19만 8,803명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죠.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판단하고 거리두기 조기 완화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19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그제 발표된, 그러니까 그제 나온 신규 확진자 수는 22만 명에 가까워서 이러한 감소치가 유의미한 감소치인지 궁금한데요. 어제 대비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한 2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해서 이게 유의성 있게 감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거는 뭐 일별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3월 달 초 들어서면서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물론 과거에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더블링 현상이 분명 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포커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만 명 규모에 도달을 하게 되면 더블링 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만 그 증가폭은 감소되되 계속 증가는 할 거다. 정점까지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점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블링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이제 증가하는 양상은 계속 보일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방역 조치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완화 조치가 발생을 하면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예상보다는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도 이제 바로 빠르게 감소세로 이제 전환되지 않고 정점에서 정체되어 있는 현상들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경향성을 봐서는 다음 주 신규 확진자 규모도 뭐 20만 명대 중반 안팎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교수님 말처럼 이 증가세는 둔화가 됐다. 정점은 1, 2주 내에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1, 2주 내에 정점이 올 거라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3월 중순 그리고 늦으면 4월 그 사이쯤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그 정점에 도달한 다음에 어느 기간부터 감소세를 뚜렷하게 보일 거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역 조치 완화가 여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이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는 시차를 두면서 뭐 1, 2주 또는 2, 3주 뒤에 그 영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오미크론의 어떤 대유행의 지속 기간은 한 4월까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3, 4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 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주 뒤에 이런 위중증 환자 지표들이 바뀌잖아요. 앞으로 지금도 병상이 한 50% 이상 찼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류의 뭐 병상 확보라든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를 보이고 있고요.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때 조금 그 위중증이 낮은 단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중환자 병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70%라는 얘기는 거의 70%에서 75% 가동률을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임상 증상이 비교적 심한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면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중증 환자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지금 위중증 환자이신 분들은 과거 10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때 감염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 후에는 지금의 가동률의 2배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병상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로 사망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50%를 보인다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바로 뭐 1, 2주 후에는 상당히 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2주 내에 뭐 그렇다 말씀해 주시고 확진자 3, 40만 명까지 얘기해 주시면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오늘 128분 사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그
위중증 환자 규모가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이 50% 정도 보이고 한 7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10만 명 규모였을 때에 감염되신 분들이 위중증 환자이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만에서 40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 지금 현재의 사망자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정점 도달한 이후에 1, 2주 정도에는 한 300에서 400명 정도의 하루 사망자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병상 가동률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망자 수는 그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병상 문제뿐 아니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왜 우리가 100% 병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라고 보지 않고 70에서 75%를 포화 상태라고 보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드 수, 그러니까 병상은 남아 여유가 있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병상 가동률이 어떤 병상의 종류든 간에 75%, 70%를 도달하게 되면 의료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남아있는 병상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 10%를 넘었습니다. 이 한 달 사이 10배가 증가한 것인데 스텔스 오미크론 치명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전파력 부분에 있어서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오미크론보다는 다소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 30% 정도 전파력이 강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성 관련해서는 연구진마다 다소 이제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최근에 일본에서 동물 실험 햄스터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는 기존의 오미크론보다는 병원성이 강하다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고요. 예. 반면에 사람에 있어서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뭐 남아공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덴마크처럼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히려 오미크론보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이런 국가들에서의 그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뭐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기존의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입원율이 3.4%다.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입원율이 3.6%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일단 병원성은 유사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파력은 다소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역 회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으로 이 예방 효과나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전체 인구 대비 분석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기존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감염이 예방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텔스 오미크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제 식당과 카페를 들어갈 때 저희가 QR코드를 찍지를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색하다는 사람도 있고 걱정된다는 사람도 있고 찬반이 많이 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중증 환자,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자 관리에 초점을 두겠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기에 덧붙여서 방역 패스가 있었는데 그동안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패스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단계에서 방역 패스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2차 접종된 그 퍼센트가 인구 대비 한 87%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으로 방역 패스를 해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방역 패스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방역 패스를 전면적으로 해제를 하게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든 사회적 거리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방역 패스를 해제했는지는 다소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방역 패스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코로나19 그러니까 오미크론 자체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그 당시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해제를 해야지 이렇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역 패스를 해제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점에 도달했을 때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강에 홍수가 났을 때 하나는 나무로 된 다리가 있고 하나는 시멘트로 된 다리가 있을 때 시멘트로 된 다리가 다소 멀다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깝다고 해서 나무로 위험성이 높은 다리를 걷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방역 조치 완화들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 거리두기 조기 완화 여부를 검토해서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내셨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 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를 다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고위험군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일단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를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만 이 현 상태에서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가장 위험도가 높아진 그룹이 소아청소년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방역 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면 그만큼 소아청소년의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감염되더라도 병원성이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 소아청소년들 입원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일부는 또 후유증을 겪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거리두기가 한 차례 완화됐을 때 영업시간만 1시간 더 완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모임 인원 혹은 영업시간 둘 다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인원은 8명까지 그리고 영업시간이 11시까지 이렇게 완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시간이 된 얘기지만 질병청하고 키스트에서 지난 12월에 분석 결과를 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로 연장을 하게 되면 확진자 규모가 97% 정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시간, 그러니까 9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적 모임을 4명에서 8명으로 2배 늘리게 되면 확진자 규모가 한 59% 정도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델타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전파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확진자 규모의 상승 효과는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영업 시간도 늘리고 사적 모임 인원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이 유행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범위는 일단 일정하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방역조치 완화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되면서 더 빨리 유행 상황이 좀 해결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들의 인원수가 감염되는 게 아니라 방역 조치를 완화했을 때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동시에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과거 영국에서 보였던 것처럼 막대한 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계별로 서서히 완화하면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오미크론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피해가 날 걸로 가장 우려되는 곳이 뭐 고위험층,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 대한 추가적인 뭐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이번에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되면서 이런 말씀하신 감염 취약시설, 대표적으로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도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이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이런 시설에 대한 뭐 별도의 보호관리 체계를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면 면회를 전면 금지했고, 뭐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까지 전면 해제하는 거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그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대부분 이런 면회객에 의한 전파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감염 취약 시설에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종사자들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일단 이런 감염 취약 시설까지 방역 패스를 전면 해제하는 거는 더 적절치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 보건소를 가다가 또는 재택 치료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과 같은 어떤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은 비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뭐 대상자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 맞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역 패스를 해제를 하면서 이거를 관리하던 그 보건 인력들의 어떤 여유가 일정 부분 생기게 되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과 같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보다 더 용이해진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방역 조치가 완화됐을 때에는 반대로 소아청소년들의 감염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마치 시소와 같은 경우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과 같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인력을 마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맞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방역 관리를 하면서 지금 백신 접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더불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